오늘은 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86학번이잖아요. 저희 때 선생님들은 거칠었어요, 많이. 그냥 일단 패고 봤다고. 우리가 말 잘 들었어요, 진짜로. 왜냐 무서우니까. 근데 뭐 시대가 좋아졌던지 뭐 했던지 간에 지금 선생님들은 조금 좀 다르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의하면서 젊은 친구들, 선생님들 중에서 저보고 제자라고, 자기가 제자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랑 얘기했던 것도 저한테 오늘 강의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목을 인연으로 정했잖아, 인연. 불교 얘기인데 불교 얘기가 뭐냐면 불교는 딱 하나예요. 기억해둬야 될 게 인과관계가 선형이 아니야. 원인이 있고 결과 이런 게 아니라 인과 연 있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인이 코즈라고 그래. 코즈, 원인. 연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컨디션이에요. 조건. 근데 인과 연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가면 얘가 인이었다가 관심이 떨어지면 얘가 연도 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눈사람이 하나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그리고 눈사람이 막 이렇게 만든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겨울이었었어.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이 내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눈만 내려도 되나? 습기가 적당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뭉쳐지지도 않잖아요. 그것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꼬맹이 한 명을 만나. 어? 그 꼬맹이를 만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데 다른 꼬맹이를 만나면 다른 모양이 나오고, 동네 예술가가 간만에 칩거했다가 눈사람 만들겠다 그러면 더 근사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아이를 키우잖아요. 키워서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많지 않아. 꼬맹이 하나가 눈 오게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설레발이에요. 설레발.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라서 이렇게 바보들처럼. 어린애 아니에요? 못한다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작아요. 불교에서 왜 집착이 안 일어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그렇게 크질 않아. 하나이가 이렇게 왔다가 1년 지나죠.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이한테 그렇게 집중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찌하려고. 굉장히 우매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만해서 그래. 아주 낮춰야 돼요. 내가 하는 거 별거 없어. 눈사람이 만들어줘도 내가 만들었어. 아싸싸. 아이가 잘 돼도 아싸싸 이러면 안 되고, 내가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지가 컸어요 라고 얘기가 돼야지 훌륭한 선생님인데, 아이 키우시는 분들 있죠, 집에. 선생님이 집에 아이 키우잖아.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이를 많이 안 돌보니까 아이가 잘 자란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뭔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아이 고2, 고3 아이들 봐봐. 부모가 해줘야 될 제일 좋은 역할은, 부모가 천주교 가면은 백일기도 들어가는 거야. 안 보는 게 좋아요. 천일기도 가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해가 안 되는 게 포인트라고요. 선생님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이 아이를 안 망가뜨리는 거야. 왜 잘 되게 하려고 그래요? 애를 얼마나 만난다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있나요? 아니잖아. 그렇죠? 몇 분이 사실 생각을 해봐. 그 시간에 해줄 수 있는 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낮춰야 돼. 인과관계. 선생님, 학생, 결과 나와야 돼. 끝. 근데 애가 상태가 안 좋아. 그럼 내가 잘못했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눈사람 하나 만드는 것도 그래요. 불교에서 인연이 하합한다 그런다고. 인과 연이라든가 그 많은 원인들이 하합을 해야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거나 말거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 작은 부분이야. 그래서 거기서 겸손만 하시면 돼요. 오버하지 말자.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개입하면 애를 망가뜨려요, 그거. 그러니까 먼저 그거부터 버리자.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거 알아요.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도 안다고. 어떤 사람을 파괴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해서 파괴하는 거 알아야 돼요. 과잉으로 사랑하는 게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무관심하면 사람을 죽이질 않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걔가 싫어하는 음식들 계속 먹이고, 걔는 음악하고 싶은데 법대 가라고 엄마가 막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게 내 사랑이다 해서 애 죽이는 경우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절제를 해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다운을 합시다. 여러분들은 결과를 거의 못 봐요. 한 학년이 지나서 아이가 잘 되는 거 못 볼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촌에나 이렇게 가면 할머니들이 잘하는데,
사람 기르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감나무 심는 것처럼 하라 그랬다고요. 감나무를 심으면 10년 지나야 날까 말까 해. 왜 이렇게 조바심을 쳐요? 무슨 공장에서 물건 뽑아내는 건가? 그 조그만 거 하나 심는 거예요. 조그만 거. 10년 지나서, 그래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이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그때 고마웠어요 라고. 여러분 기억도 안 나? 막 기억 복원하려고 너무 힘들 거야. 막 얘 누구냐. 잘하신 거예요 그게. 근데 아이는 늦게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보다 그 반 아이들 친구들끼리 키워주는 게 더 많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딱 하나야. 애가 좀 외로울 때, 외로우면 리액션이 없고 배우는 게 없잖아. 외로운 아이만 신경 쓰면 돼. 친구들이랑 잘 놀고 게임도 잘하고 뭐 지네들끼리 모여서 욕도 잘하고 그런 애들은 지네들끼리 잘해요. 그런 아이들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생각을 잘하면 오바들을 하지 말자라는 거야. 훌륭한 농부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농부는요 수확이 다 끝난 거예요. 벼를 많이 이렇게 그거 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까처럼 내가 한 게 없다고. 돌아보면 그래요. 돌아보면 뭐냐 하면 태양이 별을 자라게 하고 물이 자라게 하고 바람이 자라게 하고 농부가 한 게 없냐? 있어요. 김민기 씨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농부는 물꼬를 트는 거예요. 물꼬 아세요? 이렇게 벼가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은 비가 오면은 이렇게 차잖아 물이. 그러면 애들이 죽잖아요 벼들이. 그런데 이게 비가 안 와도 상관없어요. 평상시에도 물이 차. 운물에 물차 오르듯이. 그 물꼬를 안 터주면 그 죽는 거야. 거기 있는 벼 하나하나들을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라 보면 돼요. 그 교실 하나가 지금 그 농사 짓는 그 땅에다 논이라고 해.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물꼬를 떼줘야 돼. 그거는 하늘이 못하고요. 태양이 못하고 바람이 못해. 물꼬를 딱 패. 그러니까 훌륭한 농부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가 술을 마시다가도 비틀비틀 논두렁에 가서 물꼬는 트고 와서 해. 그런데 바보 같은 농부는요. 별을 사랑한다고 논둑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계속. 왜 에너지 낭비를 해요 거기서 바보같이. 아이들한테도 똑같단 말이야. 아이들한테도 숨이 차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 물꼬를 트는 거야.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그 답답한 거를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빠져나오면 돼요. 빠져나와서 다시 또 고스톱 치고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 그게 되려면 몇 살이 돼야 내가 훌륭한 농부가 되고 훌륭한 선생님이 될까? 겨울 내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뭐예요? 농사 짓는다고. 겨울에 왜 모를 심어? 다 죽는데. 그땐 쉬어야지. 사람 관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질 않아. 그 아이한테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해주는 것도 아니야. 갑갑할 때 묽고 있죠. 그럼 자라. 아이들을 믿어요. 아이들은 병신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업고 갈 존재들도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업히면 애들은 다리가 약해져요. 식물 키웠을 때 알잖아. 너무 많이 만져주면 애들이 안 자라는 거 알죠?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것들은 애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그랬냐면 물꼬를 트듯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면 내가 한 게 뭐 있니 너한테. 맞거든? 그게 훌륭한 엄마는 뭐라 그래요? 나쁜 엄마는 자기가 다 키웠대. 애 학원 보내고 뭐 하고. 애 망가져요 다. 웃으면서 해맑게 공부를 못한 아이도 상관없어. 왜 여러분 아이가 그 친구랑 같이 있을 때 해맑고 같이 만나려고 그럴까? 그 아이가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한테. 그걸 제거로 한다고 여러분 뜻대로? 아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물꼬를 트는 지혜를 알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배우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학년 끝나고 1년 끝나고 2년 끝나고 10년 정도 됐을 때는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능숙한 농부처럼. 나는 사람 농사 잘 짓는다. 식물 농사도요 10년을 봐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 농사 사람은 더 오래 가잖아. 그렇죠? 많이 오래 간다고. 조바심 치지 마세요. 천천히. 그런데 그거는 지키자고. 아이들이 외로울 때 있죠. 갑갑할 때 벼가 물에 잠기듯이 갑갑할 때 그거는 알아야 된다. 그때 따뜻하게 가서 머리 한 번 툭 쳐주면 돼. 요새 뭐 힘든 일 있냐? 그거 못 하잖아요 지금. 방학 땐 퍼펙트하게 쉬세요. 왜냐하면 좀 이따 농사 지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비바람이 안 칠 때는 편히 쉬세요. 왜냐하면
비바람이 막 몰아쳐서 논에 물이 가득하면 그때는 며칠 동안 물고 트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야. 이해되시죠?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길게 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이 아이한테 뭐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오바들 하지 마시고. 그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로 다 안 된다라는 거. 내려놓읍시다. 약간 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여유가 보여. 조바심 안 내야지 되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자랐던 아이가 학교 한 번만 찾아주면 여러분들한테 힘이 엄청 되거든. 야, 그땐 초보 농부였는데 저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이러는구나.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졸업을 해서 보내도 애들이 지 먹기 살기도 힘들고 자기 자리도 못 찾으니 선생 찾을 여유가 어디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같이 늙어가는 거겠죠. 이제 30대, 40대, 50대 정도 돼서 선생님들이 이제 은퇴할까 말까 할 때부터 수학 막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애들이 이제 여유가 생긴 거야. 근데 그 전에 그만둔 선생님은 그 즐거움을 모르지. 내가 사회에 태어나서 좋은 일 많이 했구나. 많이 했구나. 이 느낌은 선생님들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자본가들이 이런 걸 누릴까? 당장 이득이 있고 정리해고하고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누리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근사한 농부가 돼서 참 선생짓 잘했다. 그거는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나를 찾아와서 고마워요라는 한마디를 한다라는 건, 지금도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영혼 없는 아이들이고 힘들어서 선생님 찾아와서 고맙다 그러는 애들 말고 완전히 잊혀졌고 같이 늙어가는 그 사람들, 완전히 자란 거지 이제 감남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해보세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짧지만 저 같으면 선생님이 많아요. 성격이 급해서 당장 효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강연을 하고 막 이랬을 때 근데 여러분들 알아요.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알고, 제 동기들도 학교에서 교편 잡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버티세요. 한 5년 10년만 잘 근사하게 버티면 농사 짓는 재미가 솔솔하게 이제 들어올 거야. 야, 이게 최고구나.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는 이 직업이 최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SNS에 우리 선생님께, 우리 박사님께 또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한번 질문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0년차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마지막으로 가면 기세고 거친 아이들 원하는 대로 풀어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엄격하게 통제해야 될까요? 이거 농부의 마음으로 보면 되겠죠. 저희 이분법 저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예. 이분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들이 뭐 아니면 도예요.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다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현실은 아시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 아니면 뭐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분법적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현실에 있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음식을 해도 음식을 못하면 아예 안 하겠다 이러면 다 굶어 죽잖아. 없는 반찬이라도 하잖아요. 오늘은 이 재료 사다가 개도 만들고 걸도 그러니까 이쪽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질문 10년 차인데 이 질문을 하셨으면 아직 겉돌고 계신 거예요. 10년을. 그러니까 저 질문이 저렇게 안 나와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아니면 도 아니에요.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렇게 뭐가 자란 거를 그냥 어디서 자라온 거를 이렇게 심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는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건 제거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포인트를 놓친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그 모를 제외한 나머지 피를 뽑는 존재의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뭐만 키우겠다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이 뭐 필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조금 좀 여기서도 앞에 보면은 강제로 전학온 학생 사고 치고 또 우리에 온 학생들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왜 하필 우리 반에 보내냐? 내가 만만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싸, 내가 얘 한번 잘 자라게 살아보겠다. 어쩌면 다른 논에서 후진 농부를 만나서 애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아이가 여러분에 왔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버리면 여러분들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내가 농부의 실력을 보이겠다.
네네네. 그런 지혜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힘들고 외로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따뜻한 마음을 키우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처음에 다가갈지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화를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이가 얘기하려고 예, 그럴 예. 때가 있거든. 네, 네, 네. 아이가 얘기하려고 그럴 때 있어요. 그 얘기하려고 그럴 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대화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 제일 짜증 나는 건 난 말하기 싫은데 누가 말 걸어올 때 우리 대화 좀 하자꾸나. 화나. 여러분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겠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네. 여러분들이 좀 안정감이 있고 자기 엄마 같지 않고 조바심 안 내고 자기 엄마 같지 않은 거? 자기 엄마 같지 않다. 이거 중요한 거야. 예, 예. 가만히 있어도 야단도 그렇게 안 칠 것 같고 얘기할 것 같은 어떤 신뢰감이 들면 네. 아이들이 이렇게 찝쩍찝쩍 되기 시작해요. 주위에 온다. 어슬렁어슬렁. 그러니까 대화를 여러분이 먼저 걸지 마. 여러분들은 대화를 거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야. 인내심 가지고 기다려. 혹은 1년 내내 네. 그 학생이 여러분 안 찾아와도 상관없어. 최소한 여러분들의 잔소리로 애를 망가뜨리지는 마요. 가만히 기다려. 그거를 해놓으면 한 학년 진학해서 아이 있잖아. 예. 그 아이가 다른 담임 선생님이랑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우리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야. 제가 요것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기억해줘요. 노노에도 나오는데 움직이면 산이 아니야.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 그러지. 산을 좋아한다는 게 뭐냐면 산이어야 돼요. 산은 멧돼지가 똥을 싸도 움직이면 안 되고 산불이 나도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산이 있어야 짐승들이 오는 거예요. 산이 움직이면 아이들이 다 동요돼. 여러분들은 산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아이들한테 페이스 말려서 왔다 갔다 지진이 나듯이 움직이면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선생님 노릇 못한 거야. 왜 보통 상태 안 좋은 학부모들이 왜 아이를 망가뜨리는지 아세요? 산이 아니잖아요. 막 성적 떨어지면 막 난리가 나고 뭐 이상한 친구 만났다면 난리가 나요. 선생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산이에요. 산 그냥.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수도 있고 안 찾아올 것 같죠. 막 여기 똥 싸질러져. 냄새도 나고. 그래도 움직이면 안 되죠. 그 똥이 나중에 많은 풀들을 자라게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막 동요가 되면 난 산이다. 움직이면 산이 아니다. 뭐라고요? 한번 해봐요. 반복해봐.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움직이면 산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 짐승도 풀도 안 자라. 예. 그러면서 커지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됐던 게 여러분을 산처럼 만들면 돼. 그래야 존경받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떠나갔던 새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산은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자본주의에는 없는 유형의 인간들이야. 얼마나 뿌듯해요. 가만히 있어서 그때는 내가 마음고생을 그리 했는데 누가 똥도 싸고 뭐 오만 일을 산에서 벌였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니 다 오잖아. 그 선생님들이 그 아픈 거 받아줘봐. 산처럼. 아이들이 그거 배우고 나중에 다른 사람 아낀다고. 왜 웃으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 문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한 지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여러 직업의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자주 오실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 번도 제가 상담실에서 마주치지 못한 직업군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직업이 있습니다. 뭐 조폭도 상담을 받으러 온 적도 있었는데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직업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자기 정파에 소속되고 어떤 그런 정치적 논리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내 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점점 정치인화되면 그게 이제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근데 제가 보면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큰 분들이죠. 그걸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큰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거나 아니면 마비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고통받을 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거나 혹은 뭘 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비난하고 공격하는, 오히려 상처에 더 상처를 내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신과에 오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목을 제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스스로는 스스로를 위로하실 수 있나요? 저는 오늘 고통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삶에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늘 행복하기를 바라고 늘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고통은 불가피한 거고요. 문제는 누군가 끊임없이 우리가 위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을 거고요. 어른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계속 위로를 갈구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태도를 길러내는 게 우리가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학교 생활이나 또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그냥 주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무언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좀 느끼세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그걸 연민이라는 마음을 느끼고요. 연민의 마음을 느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다가가고 그 고통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 위로를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게 되죠. 근데 사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하는 경험들은 사실 다 있을 거고요. 또 위로까지는 안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가졌을 텐데요. 사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나한테 어떤 태도를 취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기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방법론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고요. 또 일상에서도 그렇게 같이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 뭐 반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가장 소중한 친구들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 좀 힘든 상황에 놓여있던 그 장면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뭔가 안타깝죠. 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것은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나한테, 내가 힘들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내가 나한테 돌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위안을 받아보거나 또 내 스스로가 위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그런 행위일 겁니다. 그래서 전 세 가지로 나눠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힘들 때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막 스트레스가 심하고 감정이 막 파도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막 침착함을 되찾아가지고 나를 위로하려고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언제 해야 됩니까? 평소에 내가 나 자신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다면 힘든 순간에 10번 힘들다라고 한다면 매번 그렇게 대할 수는 없죠. 하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그렇게 내가 내 자신한테 따뜻한 말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나비포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위로를 할 때는 신체적인 접촉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할 때 이렇게 어깨를 감싸주는, 그래서 약간 다독다독 하셔도 되고요. 약간 지그시 누르셔도 되고요. 쓰담쓰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가장 간편하게는 내가 편안하기를,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은요, 내가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평상시 이렇게 좀 하시면 나중에 정말 내가 힘들 때 한두 번 정도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이런 마음을 내가 나한테 건네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라운딩이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좀 약간 이 표현이 익숙치는 않을 겁니다. 그라운딩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한자말로 하면 접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내 몸을 이렇게 밀착시키고 안정된 자세를 취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마음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 때 몸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면 몸도 따라서 위축되거나 굉장히 마비되거나 경직되기 쉽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을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정된 자세를 취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안정된 자세를 취해주는 건데, 서서 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편하시게 앉은 자세에서 한번 해볼까요? 앉은 자세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대한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는 건, 인간에서 안정된 자세란 수직, 중력과 수직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깨 넓이로 안정된 자세로 발을 이렇게 넓이를 이렇게 하고 발바닥이 땅과 잘 밀착되도록 발을 딛고, 그리고 척추를 세우는 겁니다. 반듯하게 척추를 세우고, 그리고 어깨를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 자세로 한 2분 정도 그대로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앉아서 한다면, 앉아서 할 때 이제 등받이에서 허리를 좀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땅에 두 발이 닿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엉덩이 뼈가 있습니다. 앉을 때 엉덩이 뼈가 좀 느껴지시나요? 한번 느껴보세요. 양쪽에 엉덩이 뼈가 있는데 그 엉덩이 뼈를 내가 느끼면서 척추를 바로 세우고 어깨를 펴고 정면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 자세를 2분간 이렇게 취해주시면 놀랍게도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코티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안티스트레스 호르몬 역할을 하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죠. 이 호르몬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동요가 줄어들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더 그런 심리적 여유 공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라운딩이라는 건 몸의 자세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라서요, 학생들한테도 좀 권해줄 수도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침착함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막 동요되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이렇게 안정된 자세를 1, 2분 정도 취해 주신 다음에 약간의 여유가 생길 때 어떤 문제에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말 위안을 받는 건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기쁨을 느낀다면 내가 느낀 어떤 고통이나 불행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이 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위로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어떤 생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면 그때 그 추억 속에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현실을 다시 맞닥뜨릴 수 있는데,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생의 아름다운 시간이 언제인지 물어보면 사실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추억이 별로 없는 거죠.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만 빠져 있는 거죠. 라틴어에는 오티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인데요, 수동적인 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여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여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티움이란 건 뭐냐면 어떤 행위나 활동에
결과나 보상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행위나 활동 그 자체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른이 되고 나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철학 공부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역사 공부를 하는데 그 자체가 나한테 즐거움을 준다. 그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공부 자체가 나한테 즐거움을 준다 하면 그게 오티움인 거죠. 내가 지금 암벽 등반을 하는데 그 자체가 나를 영혼이 살아있고 내 삶이 맥박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바이크를 타는데 그 시간이 그렇다면, 내가 뜨개질을 하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합창반을 가거나 동식물을 기를 때 그 자체로 내가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오티움입니다. 오티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삶의 질이 다릅니다. 아무리 일상이 고달프고 학교 생활이 힘들더라도 오티움이 있는 분들은 그 오티움, 스스로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단했던 사람들을 스스로가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티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삶은 고단함과 힘든 그 자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요. 내 오티움이 무엇인지를 잘 찾으시면 보다도 내가 만들어낸 그 기쁨이 보다도 내 고통과 삶의 힘듦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내 삶에 있어서 건강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자기를 위로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힘드시다면 딱 하나만 기억을 하셨다가 일상에서 좀 더 마음이 좀 힘들 때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SNS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또 우리 대표님께 드렸을지. 학교 초라서 그런지요, 아이들 생각이 머릿속에 안 떠나요. 그러니까 제 생활과 학교 생활 구별하면 좋겠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다시 말해서 제 사생활 그리고 교직 생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오신 선생님들도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생각나요. 더 생각나죠. 네. 마치 잠을 자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잠이 더 안 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안 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것은 내가 정말 학교 일 외에 다른 것과 관련된 관심사를 갖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게 오티움이라고 이제 아까 네. 얘기도 드렸는데, 그래서 학교 일이 제1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제2의 관심사가 필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제2의 관심사가 있다면 저절로 학교와 내 생활 자체가 분리되죠. 네. 그래서 저는 꼭 오티움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직 없다. 난 어쩌란 말이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힘든 이유는 우리가 이제 뇌 중에서도 감각의 뇌가 있고 감정의 뇌가 있고 사고의 뇌가 있는데, 사고의 뇌가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오셔도 이제 학교 일이 떠나지가 않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각의 뇌를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만, 감정과 사고는 우리를 자꾸 과거나 미래로 끌고 가지만 감각만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감각뇌를 어떻게 깨우느냐?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자세를 의식하는 것도 감각을, 우리가 내부 감각들을 의식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일상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한번 이렇게 비벼보세요. 쉽네요. 예. 그리고 눈을 감고 비비셔도 좋고요. 한번 느껴보세요. 그 두 손가락에 닿는 그 느낌. 이 느낌을 느끼는 순간 나는 이 시간에 존재합니다. 생각의 뇌가 약해지고요. 감각의 뇌가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의식하는 거, 우리가 우리 몸에 집중하고 몸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줄여들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다 더 우리가 행복하고 보다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감각의 뇌를 깨우기 위해서 두 손가락을 자꾸 비벼보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퀘스천. 자, 특수교사 경력 5년 차입니다. 장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좀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매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사람 감정에 잘 동화가 돼서 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감정에 동화되지 않고 저도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소진이 많이 되시는 선생님들 중에 하나는 공감 능력이 너무 발달하신 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타인의 어떤 문제나 고통이나 불행에 대해서 내 고통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과잉 책임감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것들을 자꾸 이제 하려고 예를 쓰시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공감 자체를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공감들은 이제 정서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공감이라는 건 정서적 공감도 있지만 인지적 공감도 있습니다. 내가 역지사지를 해서 실제 상대방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 못하는 것은 엄마가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가 너무 공감해서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오히려 더 나는 10개 힘든데 엄마는 15개 힘들고 20개 힘드니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더 힘든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차라리 얘기하지 말걸.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위안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힘들고만 있다면 사실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서적 공감도 필요하지만 예. 인지적 공감도 필요하고, 인지적 공감은 예. 말 그대로 감정뇌와 인지뇌가 이렇게 연결들이 되어야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연결시키는 좋은 방법은 내가 내 감정들에 대해서 내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 그러니까 감정의 이름 붙이기인데요. 나는 지금 화났어. 나는 지금 슬퍼. 이런 식으로 내가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가 이성뇌라고 할 수 있는 전두엽 자체가 활성화돼서 감정뇌와 이성뇌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효과는 아니지만 아까 그라운딩처럼 정서적인 조절을 할 수 있는 도움들이 되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는 화났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감정이 동요가 되면 몸도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감각이 따라오게 되죠.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뭐 얼굴이 벌개지고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내가 화가 났을 때 신체 어떤 부분에서 그 감정이 느껴지는지 그 감각을 찾아서 그 감각의 이름을 붙여준다면 보다 더 감정내가 좀 더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지 공감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관찰 능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 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상담을 통해서 관찰하는 자아가 이제 향상이 되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이렇게 자꾸 관찰하고 이건 왜 이렇게 느끼지?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자꾸 관찰들을 하게 되면서 자기 조절 능력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관찰하고 내가 내 감정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어떤 훈련들을 하다 보면 좀 더 감정 조절 능력들이 향상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선생님들 만날 때 늘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동시에 존경의 마음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제가 생각할 때 성직, 거룩한 직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하나가 선생님이고 또 하나가 부모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본인 자신이 부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요즘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선생님들 요새 학생들 참 키우기 힘드시죠? 공부 가르치기도 힘들고요. 예전부터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 참 무섭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학생들도 뭐 더욱더 그 난폭성이라든지 잔인성이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심각해졌다 하는 뉴스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점점 연령이 어려지더라고요. 초등학생도 이제는 귀여운 초등학생이 아니라 정말 겁이 날 정도로 무모한 행동도 많이 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뭐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참 놀랍기도 한데 정말 요새 아이들이 정말 그 어른들이 감당하기 점점 더 어려운 수준으로 그리고 나이가 점점 어려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사들에게 부담이 가중이 되고 또 스트레스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인데요. 또 다른 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학생들을 키우는데 이미 벌써 접어들었지만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제 4차 산업시대에 또 살게 되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인공지능에서 그 훈련을 받은 그런 닥터 왓슨이라는 그런 그 의사들이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의사 한 명을 이제 키워서 정말 잘 키워서 배출하는데 최소한 25년, 30년은 걸립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의사들은요, 한 번 만들면요, 무제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새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시대의 의사하고는 겨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하나는 또 공부 잘하면 의대 아니면 법대잖아요. 문과이과 쪽에서 법대는 어떻게 될까? 역시 사실은 어쩌면 더 빨리 그런 그 법률가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넷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면 정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갈 필요도 없어요. 전국 어디에서 혹은 세계 어디에서도 인터넷으로 내가 이런 문제로 이런 것을 내가 그 소송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법적인 그런 자문을 구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 답이 정말 빠르게는 15분 만에 옵니다. 그것도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최고의 답이. 그리고 비용은 우리가 진짜 변호사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싸고요.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거 외에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그런 걸로 해서 그런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필요가 없게 되니까 쓸모없는 계층이 됩니다. 지금 벌써 직업을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젊은이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벌어질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큰 산업시대 혁명이 있을 때마다 그런 큰 변화가 있긴 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대단위로 벌어진 일은 사실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이 다가올 4차 산업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갈 그런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 또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 대개 핵심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글로벌한 소통과 협동, 협력 능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통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가정의 차원에서 교실이나 학교나 이 사회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건 잘 알지만 왜 글로벌한 소통이 필요하냐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은요, 어떤 한 개인, 한 기업,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의 전부 다 미세먼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이 미세먼지 문제를 개인이 풀 수 있을까요? 기업이 풀 수 있을까요? 국가가 풀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글로벌한 문제고 정말 글로벌한 그런 그 협동과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밖에는 풀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바로 이렇게 소통이 여러 차원에서 심지어는 이제 정말 다차원적인 소통, 그러니까 그 소통을 하려면 또 공감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회복 탄력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대는 정말 예측도 불허하지만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예전같이 공부 잘하면 학교를 들어가면 취직을 하면 뭘 하고 이렇게 딱 정해진 코스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정말 우리가 살던 세대와 너무 다른 세대가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것만 막연히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사실은 예측 못하거든요. 그러한 예기치 못한 그런 충격 혹은 놀람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을 딛고 빨리 일어서서 정말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존 능력이 되고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기계가 우리를 대체해 줄 수 없는 우리 자신에게 그 필요한 그런 능력인데요. 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걸 키워줘야 되지? 그런 그 궁금점이 남으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거의 다 지능 검사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100여 년 동안 많은 연구가 축적이 돼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뇌과학을 통해서 더 많은 연구들을 또 장기적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신봉했던 인간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혹은 또 예측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대단한 IQ라는 것이 우리 두뇌가 할 수 있는 것에 불과 5% 정도밖에는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무엇이 있느냐? 그 밑에 여기 보시다시피 정말 어마어마한 다른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서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서지능이 얼마나 이게 정말 잘 발달되고 잘 성장하고 잘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IQ가 더 좋은 쪽으로 쓰이기도 하고 더 나쁜 쪽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서지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가장 과학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 바로 감정 코칭이다, 이렇게 아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코칭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배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친절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가장 흔히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 코칭이라는 책을 쓰고 또 그런 걸 소개할 때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바로 이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 시인이나 종교인, 철학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려하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감사하고 친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감정 코칭이라는 것은 아이의 감정은 받아들여 주되, 그러나 행동에는 명확한 한계를 그어주고 그 한계 안에서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 코칭의 정의입니다. 청소년이나 혹은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혹은 어른들끼리에도 먼저 감정을 우리가 잘 포착해서 그것에서 먼저 감정적인 이해나 지지, 위로, 공감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은 대부분의 경우 저절로 잘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한계 안에서 조금 잘 이끌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트맨 박사님의 감정 코칭 5단계는요. 아이의 감정을 포착한 다음에 이걸 좋은 기회로 여겨서 아이와 연결할 수 있고 아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또 아이들이 감정 조절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다. 그래서 이 두 단계까지는 아직까지는 뭔가를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선생님 혹은 어른 마음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아이한테 감정을 물어봐주고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이들이 얼굴 표정으로 이미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잘 들어주고 또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감정이 느껴졌는지 조금 더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이것이 충분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감정 속에서도 핵심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을 우리가 그래서 네가 이렇게 느꼈다는 말이구나, 그렇니 하고 감정을 좀 명료화하고 언어화하게 되면 놀랍게도 이 감정을 자기가 지금 뭔지 모르고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랬다가도 누군가가 자기를 잘 수용해주고 경청해주고 또 위로나 지지를 해주면서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느꼈구나 했을 때는 뇌에서도 많이 진정이 된다는 게 이미 뇌과학을 통해서 또 연구가 됐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학교 2학년 겁없는 여학생들을 제가 그중에서 한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그 처음 모습이 이랬습니다. 수업 중의 모습이에요. 와, 근데 그래도 이건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있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무질서하고 그다음에 또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 학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학생들에게 사실은 서로 장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더니 장점은커녕 이 학생들이 그냥 평상시에 하는 그런 그 욕설들이 터져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글로 써서 그렇지 하루 종일 이런 학생들이 서로 욕을 하는 거를 들으면요 속이 울렁거려요. 그 제가 이때 아침에 한 7시 반에 갔다가 이제 저녁 때 애들 다 끝나고 한 오후 3시, 4시 집에 가면요. 막 속이 울렁울렁거려서 밥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욕 먹으면 배부르다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배가 부를 정도로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이렇게 난폭하고 하던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감정 코칭으로 아이들의 이런 욕설, 거친 행동 속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있고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있고 공부에 대한 절망감이 있고 감정을 먼저 제가 파악을 하고 아이들하고 감정적인 대화를 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변화가 내적에서부터 일어나니까요. 놀랍게도 우리 뇌가 어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약 3주가 걸린대요. 3주쯤 되니까 학생들이 이제 좀 자리에 앉고 약간씩 차분한데 그러다가도 또 누가 한마디 하면 또 막 수업이 막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여러 가지 동요가 있었지만 그러한 변화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정말 습관이 이제 자동화되는 데는 약 석 달이 걸린다 그래요. 한 100일 정도. 과연 100일쯤 지나니까 아이들이 그림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가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그걸 색칠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창의력과 개성이 나타나면서 진짜 이 수업에 그 아이들이 보이는 얼굴의 표정, 행동, 수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그냥 이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딱 석 달 됐을 때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이제 공부 좀 하재요. 이전까지는 사실은 공부를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드게임도 했고요. 노래도 불렀고 같이 여행도 갔고 정말 많은 교실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계속 여러 감정 상황에서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정 코칭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네가 공부 좀 하겠대요. 그러더니 정말 기말고사 때 됐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재밌게 해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게 이렇게 하더니요. 이 아이들이 성적이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 밑에 있는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또래 관계가 참 좋아지고요. 자기 감정을 아니까 그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병에 잘 안 걸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학생들은 거의 90%, 95%가 미혼모에게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었고 시설에서 자랐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시설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아주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학교 전체에 2008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개입을 안 했을 때 전 과목에 걸쳐서 학업 성취도 평가 미달 학생들이 이제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는 40%, 50% 가까웠고 전 과목에 고루로 있었는데요. 제가 그 학생들과 함께 한 학기를 보낸 것이 200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얘네들도 잘하지만 다른 아이들도 잘하게 돼가지고 그 학교에 학력 미달 학생이 확 줄었어요. 그 변화는 계속해서 지속돼가지고 2010년도에는 학력 미달 학생들의 수가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은 다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 이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중2 때 한 학기 맡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 4년, 3년 반, 4년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요 졸업할 때까지 후배 한 번도 안 때렸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학생들이 학교 나온 유일한 이유가 뭐였냐면 중3 되면 중2 때리고 중1 때려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맞았으니까. 근데 그 폭력의 전통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배들을 정말 잘 돌보고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선배가 되고 지금도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 코칭 효과는 정말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일생을 바뀌는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감정 코칭은 사실은 이게
이 말로서 1, 2, 3, 4 아까 같이 그렇게 해서 외워서 시험 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절차적인 그런 혹은 암묵적인 기억이라고 그래요. 절차적인 기억. 그러니까 몸으로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우리가 책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거는 진짜 감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잘 이렇게 조율을 해가는가, 어떠한 대화를 하는가, 어떻게 공감을 하는가 이런 것은 이 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규모로 마치 수영 배우듯이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니까 평균 그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한두 명한테 하기 위해서는 한 8시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평균으로. 교사들은 그 2배. 왜냐하면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하고 많고 여러 가정 환경이라든지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배우시게 되면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교실 안에서 그 학생들을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정말 필요한 소통과 공감 능력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잘 키울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아까 그 학생들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학생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거부당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느껴졌을 그 스트레스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딛고 일어서서 정말 학업에도 관심이 있고 또 자기네가 좋아하는 그런 그 취미, 적성 그런 것도 찾고 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SNS에 또 우리 선생님께 질문을 또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소화해 보도록 하죠. 자,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담임입니다. 우리 반 학생들 모두 저를 통해 사랑을 얻어갔으면 하지만 제가 관계지향적이기보다는 업무지향적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서툴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 부족을 느끼는데 학생들 얘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 진짜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네. 어떤 때는요,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해도 학생들이 이 선생님이 정말 나를 잘 받아들이고 혹은 또 좋아하는가를 아이들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말을 하기보다 잘 들어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런데 저는 되게 학생들을 보면 아까 그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런 학생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투성이지만 그 안에 보석 같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을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이 아이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 발현이 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말로써 전하는 거는 7%밖에 안 된대요. 93%는 눈빛, 표정, 자세, 음성, 태도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일단은 잘 들어주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예. 하기보다. 예. 그래서 일단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몸으로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감정을 좀 잘 알아차려 보시세요. 대개는 상대의 감정을 따라가기 바빠가지고 네. 자기 감정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유달리 어떤 학생은 좀 굉장히 싫은 경우도 있고 또 두려운 경우도 있고 어떤 애들은 정말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감정 코칭할 때 그 가트맨 박사님도 그러는데 상대의 감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의 감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고2를 맡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이 고2 때 어땠는가 이거를 먼저 떠올려 보래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맡으면 자기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땠는가 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자기 자녀도 그렇고요. 일단 자기가 그 나이 때 느꼈던 어떤 감정, 기억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걸 느껴보면 학생을 조금 더 같은 눈높이에서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죠. 네, 그렇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작년 저희 반에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고 분노 조절 장애, 또 ADHD에 또 시달리는 또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들과 1년 함께한 많은 이들이 있었고 또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대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보듬기 전에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법. 선생님 마음이 먼저 단단해지는 법. 네. 자, 요즘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 행동을 볼 때 되게 거기다가 장애를 많이 붙이거든요. 주의, 집중력.
예. 과잉 행동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무슨 공황 장애, 결정 이렇게, 장애. 예, 결정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장애를 붙이는데 사실 네. 그 장애는 사실은 증상에다가 말만 붙여놓은 거고요. 예. 대개는 이거를 다 종합해서 요새는 한마디로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감정적 자기 조절을 어려워한다. 즉 정서 지능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아이들일수록 아주 영유아기, 감정이 막 형성되는 그 영유아기에 오랜 기간 동안 방치를 당했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네. 특히 요즘 그 독일에서 지금 많이 연구가 되는데요. 영유아기에 의료적 트라우마를 입은 아이들, 즉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었거나 태어날 때 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 병원에 유난히 자주 가서 뭐 수술을 하고 막 입원했던 그런 아이들도 굉장한 트라우마를 입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작은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심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이 정도의 스트레스에 좀 힘들다 하면 얘네들은 스트레스 역치라고 해서 요만큼만 스트레스가 와도 버럭 이렇게 감정 폭발을 하거나 위축하거나 상대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먼저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인데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한 단단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힘을 가지려면요. 그 교사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아침에 그걸 가르치고 지금 왔는데 선생님들한테 교사들이 자기의 감정을 알고 그 감정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넣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너무나 간단한 거, 너무 그러니까 거창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주 위기 상황에서는 일단 호흡을 먼저 하세요. 예. 예.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그래서 네. 약 5초 동안 그것도 그냥 이렇게 들이마시는 것보다 자기 심장 주변에 예, 초점을 두고 심장으로 마치 깨끗한 산소가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시고 심장 주변으로 천천히 호흡을 내보내시고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보통 15초의 마력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는 사이에 일단 내 마음이 진정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첫 번째 15초의 마력 심장 호흡이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그렇고 또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빨리 자기가 좋은 느낌을 느끼는 어떤 상황, 대상, 활동을 얼른 떠올려 보세요. 네. 그 반려동물이나 꽃이나 이런 걸 떠올리시면서 얼른 긍정적인 정서로 바뀌어주면 네. 호흡 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긍정심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감정을 알아차릴 때 빨리 진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한테 갈 때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얘의 장점이 뭐였지? 예,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제가 아이하고 말할 때쯤 되면 그 불과 30초, 뭐 40초 사이지만 아이와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안정된 톤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아이들은 제가 침착하면 아이들도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응급 상황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한 번은 아이들이 정말 처음에 너무너무 소란하고 진짜 힘들어서 흰머리도 진짜 그때 많이 났었어요. 이거는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닐까 네. 싶을 정도로 그랬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장점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색종이에다 이렇게 하트로 오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아무개의 장점은 손이 예쁘다, 글씨를 잘 쓴다, 친구들한테 의리가 좋다, 인터넷 검색을 빨리 한다. 제가 봤던 네. 그런 장점들을 한 20가지씩 써가지고 네. 봉투에다 넣어서 아이들에게 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걸 받을 때 이렇게 보면서 또 다른 애 거 보면서 혹시 똑같은 거 적었을까봐. 예, 근데 이제 다 다른 거를 하니까 예. 놀랍게도 아이들이 그걸 수시로 꺼내봐요. 어. 그래서 학기 중간쯤 되니까 종이가 나달나달해졌어요. 근데 그걸 자주 보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장점을 보면서 그 느꼈던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한편이 되는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예, 그래서 예.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런 것을 한마디로 행복일기라고 하는데요. 네, 행복일기를 해서 일단 자신이 다행한 거를 많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3가지씩 찾아보고 감사한 거, 그다음에 선행, 요 정도만 해도 이게 습관이 되게 되면 누적이 되면 회복력도 굉장히 크고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